오늘은 너무 일찍 부모가 돼버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 아이로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일찍 부모가 됐으면 성숙한 아이여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안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부모와 저도 이거 하면서 참 교육에 대해서도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이 벌써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큰 묶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번째 강의인데요. 앞으로 세 번이 더 남긴 했어요. 근데 이 강의 연작 시리즈는 이대로 가고 중간중간에 다른 강의를 또 끼워 넣을 겁니다. 그거의 시작 중에 하나가 미래 사회, 우리가 이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건가, 미래에 대한 강의. 그거의 시작으로 일론 머스크 아니면 뭐 넷플릭스의 변화 이런 것들의 주제로 미래에 대한 얘기의 강의가 한 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술 강좌 리뉴얼도 하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시작됐지만 넓은 의미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부모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모은 리뷰인데요. 부모화라는 게 뭘까? 부모화란 아동이 발달 단계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 도구, 관계. 정서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하소연해야 될 말을 자식을 붙잡고 하고 있다거나 아내한테 하소연해야 될 거를 아들한테 하고 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지. 자식을 붙잡고 정서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 있는 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또 포함이 되겠죠. 물론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합니다만. 도구적이라는 건 뭐예요? 도구적이라는 거는 물론 뭐 아이들이 부모를 도와서 일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부모가 해야 되는 기술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 뭐 가장 극단적인 거는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관계적 책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저런 거에 이제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영화 올가미 같은 케이스. 자기 아들을 마치 남편처럼 생각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떠하는 상태.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를 봐도 아이의 독립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우고 알아서 밥을 차려 먹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아이들의 독립성을 키우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스스로 하도록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얘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기 전에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부모가 뭐 아프거나 이러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떠하는 상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태. 저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화 되어야만 했던 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없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뭐 세상을 떠났다거나 아니면 맞벌이 때문에 부모가 항상 존재할 수 없었다거나 그런 일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한쪽이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라도 기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는데 그때 배우자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거를 아이에게 해서 부모가 정서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 그래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 도구도 지금 당장 돈을 벌려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었을 수 있겠죠.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속적으로 단발성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발적인 거 아니에요. 단발적으로 뭐 엄마 아빠 한번 도와주고 용돈 받고 이런 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뭐 잠깐 책임지고 지금 엄마 애기 낳으러 갔으니까 이제 네가 언니야 일시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역할이 그냥 구조적으로 아예 그 존재.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머니가 유흥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지쳐서 들어오면 막 자식이 막 라면 끓여주고 아유 오늘 또 술 마셨어? 막 하면서 막 라면 끓여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실은 구조적인 전도지. 자식이 부모를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과도한 책임감이 지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상태. 꼭 부모의 부모가 돼주지 않아도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역할의 구조적 전도라고 하죠. 부모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 그 구조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 그걸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에는 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말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도구와 정서가 있는데 도구는 뭐가 있어? 집안일 하는 거. 동생을 돌본다거나 경제적으로 보조를 한다거나 그런 어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가족이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역할이 과도하게 부여된 상태. 또 하나는 정서적 부모와 아까 말했던 부모의 감정을 위로해줘야 되고 부모의 불안이나 부모의 분노 외로움을 다 감당해줘야 되고 부모의 갈등을 중재해야 되고 가족의 분위기를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의 부모화를 촉진하는 요소들이죠. 부모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쪽이겠어요? 두 번째 정서적 부모화 쪽이 조금 더 깊이 연결되기는 해요. 왜냐면 누군가의 감정을 위로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영향은 있죠. 부모화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넣고 오늘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모화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나도 좀 세상 깨달은 부분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좀 해석과 의미를 좀 보면 행동과 정서에 좀 이중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긍정 효과가 있거든. 일단 긍정적인 부분. 이 조건부 인정,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 1, 2강 이때 많이 말했던 조건부 인정 얘기 있었잖아요. 이 조건부 인정 자체는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자녀가 실제로 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이가 부모화가 됨으로써 뭔가 더 성취하고 그리고 순응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부정적으로는 뭐가 일어나죠? 부정적으로는 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신념. 2강에서 했던 조건부 인정과 부모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결국 부모화를 촉진시키는 거니까 부모화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엄마의 우울을 받아주지 않으면 엄마는 쓰러지고 나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아빠일 수도 있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건부 인정에서부터 그게 강박과 자존감이 오르락내락하고 부모와 관계가 불만으로 이어지고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부모화는 왜 발생할까? 앞에서 봤던 부모화의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뭐가 있을까? 거기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부모의 정신질환. 그러니까 부모화가 일어난 아이는 부모가 무조건 정신질환이다는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으면 아이가 부모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화가 있었던 아이들의 부모는 모두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무언가에 중독돼 있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 역할을 해야 돼. 내가 부모를 지켜주지 않으면 사업 실패 후 우울함을 갖는 것도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을 수 있죠. 뭔가 사업을 실패하신 부모님이 우울감을 겪으신다면 어쨌건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자식이 그 부분을 세워야 된다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부모화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만성 스트레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는 만큼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또 뭐가 있을까? 위에서는 부모 한 개인의 문제라면 이거는 관계의 문제지. 가정 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될 때 계속 싸우면 거기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원래는 중재자라는 건 어른이 하는 일이잖아요. 보호자 역할을 못하는 상황. 실은 뭐 보호자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는 뭐 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호자 역할이라는 관계에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뭔가 더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리게 돼. 네가 없으면 안 된다. 네가 내 슬픔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여기서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 이제 그런 거에 시달리게 되지. 왜 아이는 그렇게 부모 역할을 그럼 맡게 될까요? 이게 부모와의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이가 책임을 맡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성숙해져서, 이건 성숙이라는 거는 결과지. 책임을 맡고 싶다는 거는 그 아이의 정신 승리일 수도 있을 거고, 책임을 맡고 싶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야. 책임을 맡고 싶어서라는 건 아이가 어쨌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아이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부모와 나의 관계,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 가족이라는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뭐 정신질환이 있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모여서 그 부모로부터 탈출해서 혼자 지내는 아이도 어쩌면 부모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의 부모가 돼서 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형적인 부모화랑은 좀 다르죠. 부모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 케이스니까. 그리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화는 이 가족 붕괴, 그래서 내가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또 갈등을 중재하는 아이를 부모는 또 기특해 해. 그러니까 얘는 부모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떤 갈등 중재의 역할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극단적인 회피형으로 돼버린다거나 감정을 닫아버리는, 아니면 혼란형이 돼가지고 항상 뭐 불안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만 또 그 안에서 부모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라는 마음속에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책임을 맡고 싶어서나 성숙해서가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반응.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항상 심리적으로 강의를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나 프로세스는 굉장히 심플해요.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 인간이 어떤 결과는 결국 그 사람이 그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야.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나 모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시점이 잘 맞지 않아서 그 괴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그러니까 큰 원리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리법칙이랑 비슷한 것 같아. 어떤 대단히 큰 원리는 기본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알면 용어나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거든. 그래서 아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부모화를 겪는 거죠. 부모화가 체득되는 거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아요. 이 부모화된 아이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 좋아 보여. 책임감 있어 보이고요. 성숙해 보이고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 보이고, 그리고 문제 행동이 적어. 어른스럽다야, 말 그대로. 부모와. 그래서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부모는 개차반인데, 아니면 부모가 저렇게 힘든데 아이가 참 철이 빨리 들었네, 우리 아이는 참 철이 빨리 들었어요, 다 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평가돼요. 책임감 있고 성숙하고.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적응일 뿐 장기적인 건강, 특히 장기적인 정신 건강은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부모는 어쩌면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앞에서 봤던 그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모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잘 컸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장기적인 심리적 비용이 발생해요. 어떻게 되겠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만성적인 죄책감. 이수캠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부모화된 아이. 이번에 나온 아내도 좀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좀 보여. 그래서 우울, 불안, 만성 죄책감, 자기 욕구, 인식 저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지 못해.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아이로서의 욕구를 드러내는 순간 가족이 캐치돼 버려.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있어. 싸우지 말고 우리 롯데월드 가자.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 당장 재떨이 날라다니고 컵 깨지고 막 집에 지금 불 나고 이러는데 롯데월드 가요? 이런 말 어떻게 하냐고. 옆에 철수는 롯데월드 갔다는데 그러다 재떨이 날라오지. 못하죠. 거기서 제가 잘할게요, 싸우지 마세요라고 해야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짐 싸들고 집 나갔으면 엄마를 쫓아가서 엄마를 잡아오든, 아니면 아빠를 어떻게든 위로를 하든, 아니면 뭐 복종을 해서 그냥 나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이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든 해야지. 자기 욕구가 어딨어. 그리고 부모가 싸우는 과정 안에서 내가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게 그냥 깔리는 거야,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지. 내가 안 태어났으면 두 분은 저렇게까지 싸우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내가 사라져야 되나? 그래서 그게 결국 여기서는 어쩌면 자기 비하로까지 이어져. 그러니까 내가 자기 욕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어도 관계 설정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자기 비하적인 측면을 혹시라도 보게 돼서 나를 무시할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심이 있고, 그리고 나는 항상 주변에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되게 친절한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긁혀서 떠나버려. 왜냐면 마음속에 항상 피해의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에서 과잉책임, 그래서 지쳐, 힘들어. 그래서 넓게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정서적인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불안정하면 아이에게 책임이 더 커지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화가 생기고, 나는 버텨야 한다는 착함과 책임 강박까지도 이어지는 거지.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청력에 예민하다는데, 실제로 청력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뭔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너무나 빠르게 반응할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어떤 전쟁으로 바로바로 이어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비용이지. 장기적 심리적 비용은 부모는 이 부분을 캐치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는 그냥 모르고 끝나. 얘가 어떤 마음속으로 심리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모를 수 있죠. 그냥 아이가 잘 컸네 생각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왜 이런 부모화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아이가 부모화가 돼 있으면 얘가 학대받은 아이처럼 보이질 않아. 오히려 얘는 칭찬받는 아이. 부모가 바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사는 부모면, 아까 영화의 한 장면, 그런 아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 이렇게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좀 돈도 벌고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는 그런 직업인데, 막 돌아오면 아이가 또 오늘도 술 마셨어? 이러면서 막 밥 차려주고 라면 끓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게 그런 아이들이 학대받은 아이처럼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잘 큰 아이처럼 보여. 똘똘하고, 엄마를 저렇게 막 늦게까지 막 돈 벌려고 열심히 술 마시고 들어온 사람한테 라면도 끓여주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걔네들이 굉장히 미화돼서 나오거든요. 엄마를 챙기는 자식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받는 역할이 돼버려, 애들이. 참 애가 잘 컸다 소리를 들어. 아이도 자기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해요.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칭찬받으니까. 오히려 그 역할을 스스로에게 더 부여함으로써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집에 아버지는 없고 엄마는 이렇게 술 먹고 지금 밤에 늦게 와 있어. 엄마에게 내가 이걸 차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그냥 부여된 역할이야. 거기다가 심지어 동생들까지 있어? 그러면 동생들까지도 내가 챙겨야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화는 조용히 축적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모도 아이가 부모가 된 게 왜 문제인지를 몰라. 나도 몰랐어. 저도 이거를 30대에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도 부모화라는 개념만 알았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걸까라는 게 실제로 체감되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번에 이수캠에 나오는 아내분이 부모화의 한 모습을 보여줘요. 보통 부모님들은 어때요? 물론 아이가 부모화된 아이의 부모님들이 그렇진 않은데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때? 부모님들은 나한테는 돈 잘 안 써. 애들한테 쓰지. 그러니까 이번에 아내 뭐예요? 자기한테 돈 안 쓰잖아. 근데 이번에 아내가 뭐 그건가? 아니지. 부모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모화는 조용히 축적된다는 무서움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복을 돕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 부모화가 된 아이들이 장기적으로는 우울이나 이런 게 누적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이의 부담을 알아봐주는 어른이 있다면 이 아이가 부모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앞에서 봤던 우울과 불안, 강박으로 이어지는 것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할 경계, 이건 네 몫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 그리고 감정 분리, 뭐가 있어? 부모 감정이 내 책임은 아니다 라는 생각. 부모가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에서 끝나야 돼. 그게 내 책임이다로 이어지면 안 돼. 부모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동생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괴롭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 도와줘야만 한다. 이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지. 내 책임은 아닌 거야. 부모가 동생을 걱정하느라 힘들다. 그렇구나. 아유 참 안타깝다 해서 끝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대신 힘들어야겠다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착한 아이라는 게 가족을 대신해 어른이 돼버린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한 줄을 추가한다면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대신해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야. 참 우리가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일정 부분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살다 보면 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를 더 성장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저게 지속적으로 저런 역할만 수행해야 될 때 이런 부모와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알아봐주는 어른인데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부모화로 인해서 그 앞에서 봤던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는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부담을 느꼈었어. 이미 지났어요. 과거야. 근데 나는 지금 부모화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부담이 이랬구나라고 스스로 알아봐줘야지.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기 양육이에요. 내가 그렇게 참 부담 있는 아이였구나. 참 애썼네. 라고 자기 자신한테 말해줘야지.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믿는 어떤 어른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른 혹은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감정 분리와 역할 경계 회복은 실은 이게 달라 보이지만 같은 얘기예요. 감정이 분리돼야 역할 경계가 회복돼. 이번에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체 스코핑 리뷰를 볼 텐데 스코핑 리뷰는 효과 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좀 넓게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볼 텐데 이 부모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전체 스펙트럼으로 해서 넓게 모아서 정리한 자료예요. 왜냐면 이 부모화라는 게 어떤 연구에서는 뭐 회복력 증가, 어떤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증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화 과정은 아이들에게는 시련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시련이 닥친다는 건 시련을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 그러면 시련은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시련은 살면서 얼마든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주어질 인생의 시련을 꼭 부모가 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모는 안전기지가 돼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겠죠. 그래서 부모는 회복력 증가. 많은 시련을 겪은 친구들은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단단해지기 전에 너무 많은 시련을 겪고 그런 역할이 과부하 걸려 있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겠지. 극단적인 얘기로 누군가는 정조되고 누구는 사도세자 되는 거죠. 똑같은 영조, 물론 똑같진 않았겠지만 영조의 엘리트를 키우는 교육 방식으로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진짜 엘리트가 되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야사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엇갈리는가? 어떤 연구에서는 회복력이 증가한다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증가한다는데 왜 이러는 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거를 보려고 한번 자료들을 쭉 모아서 봤다 이런 거지. 포함 기준은 부모화 개념을 다른 연구들을 쭉 모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 우울이나 불안, 자존감 이런 걸 좀 포함해가지고 단순 책임감 연구 이런 건 제외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이거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모아봤더니 어떤 양상을 띠나 답은 몇 가지가 나왔는데 핵심 결과 중에 하나는 부정적 결과는 조건부. 부모가 어떻게 하면 얘들이 회복력이 증가하고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뭐 우울하다 이게 아니고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화가 단순히 많이 하면 나쁘다가 아니고 어떤 부모화인가가 핵심인데 반복된 부정적인 결과는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정서적 부모화인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도구적 부모화는 이게 부정적 결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부모 대신 뭐 해서 집안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쪽이 훨씬 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네요. 그래서 정서적 부모화, 부모의 어떤 하소연을 계속 듣는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그 갈등을 매일 말리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 부모의 분노, 불안, 나를 향한 게 아니어도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될 때, 부모의 감정을 책임져야 될 때, 부모의 어떤 갈등 속에서 만성적인 죄책감을 가질 때, 그럴 때 그 아이는 가장 정서적인 부모화가 강하고 그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첫 번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연구는 이런 부모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오냐, 부모화가 무조건 나쁜가? 그게 아니지. 이게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화가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있고 아이들이 더 회복력이 강해진다 라는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화를 어떤 실현으로 보면 저렇게 돼.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에 견디는 힘이 더 올라가겠죠? 인내심이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추위가 우리에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단 말이죠. 그 옛날에 이제 쌍둥이들을, 한 사람은 추운 지방에서 도전을 하면서 살았고 한쪽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쌍둥이다 보니까 모든 수치가 거의 일치하는데 딱 하나, 인내심 측면에서 극지방에 살았던 친구가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은 추운 데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추위가 건강에 좋습니다, 이건 아닌 거야. 추위가 이 사람의 행복도 아니면 뭐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아닌 거죠. 그렇지 않지. 이게 이렇게 회복력이나 성숙함 이런 걸 보고 이런 게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면 단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나타나는 거고, 위기 상황에서, 이게 항상 위기 상황 속에 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비유적으로 전쟁터에서 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살던 마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터에 적응하기가 더 쉽겠죠. 위기 상황에서 더 기능을 유지할 거고. 그래서 이것은 버텨서 생긴 능력이지 건강하게 자라서 생긴 자원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극지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겨난 능력이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운동하고 뭐 헬스를 한다거나 테니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겨난 그런 건강함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실현 속에서도 건강함이 생길 수 있겠죠. 누군가는 동상이 걸릴 수도 있을 거야.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적응처럼 보이는 병리라는 건데, 이게 적응처럼 보이는 병리, 부모화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얘가 그 가족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적인 상태라는 거야. 부모화가 외부에서는 적응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것처럼 보여, 성숙한 것처럼 보여. 근데 내부에서는 서서히 침식돼 가고 있는 거지. 우울해지고, 실제로 회복력은 겉으로 보면 되게 어른스럽기 때문에 회복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모르니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실제로 회복으로 가는 방법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겉으로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돌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 분명히. 그런데 속으로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야. 감정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면에서 원하는 거를 캐치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속 억압되거나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져. 자기가 없죠. 참 이게 강의 자체는 미리 준비해 놓은 건데, 이번에 이수캠에 나오신 그 아내분이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화를 겪으신 모습이야. 자기가 없어. 도움 요청 안 해요. 이번에 나온 이수캠의 아내분 보면 남한테 도움 요청 못 해. 주변 사이에 아무도 사람 없어.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더 짠하게 봐. 자기가 제일 짠한 입장인데 자기가 한 달에 1,500번은 남편을 짠하게 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오히려 도와줘야 돼. 자기가 없어. 자기는 옷 딱 3벌로 외출복 2벌, 집에서 1벌, 이걸로 그냥 입어. 남편한테는 이 옷 말고 화려한 옷 입어 라고 1시간 동안 얘기해. 내가 없어. 내가 부모 역할만 해. 거기서도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형적인 이중구조야. 책임감이 있어. 성실해. 돌봄 능력, 그리고 부모와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절 요인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도구적 부모화보다 정서적인 부모화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가서 부모 대신에 돈을 벌었다거나, 극단적인 예시로 부모가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는데 애 붙잡고 하소연한다거나 계속 싸워가지고 애가 정서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는 A 케이스와 B 케이스는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어. 그래서 애가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다 해. 근데 애가 부모한테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오히려 그런 걸 하소연도 하고 해. 그러면 A랑 B 케이스 중에 A 케이스가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A 케이스가 부모가 더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당연히 장기, 만성적일수록 부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부모화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네가 고생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거. 누가 인정해주면 돼? 내가 인정해주면 돼요. 그런 외부 인정이 있으면 내부 인정도 좋은 거지. 외부 인정 심리대화에서 얻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대체 보호자. 한 명이라도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완충 효과.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런 연구들을 이건 모아놓은 연구니까. 그리고 이게 또 성인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뭐가 있을까? 부모가 된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에서는 돌봄 과잉, 주변 사람들을 과하게 돌보려고 해. 감정 책임을 전가해. 다른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본인이 돌봐야 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하소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수케미에서 나온 딱 그 케이스야. 내가 돌볼 필요가 없는 부분도 계속 뒷사람에서 돌봐. 돌보는 게 인생의 전부야. 그리고 내가 이걸 돌보면서 힘든 것도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 오히려 내가 돌봄을 멈출 수가 없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관계에서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기도 하고, 일에서는 과도한 책임을 수용해버려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와버리지.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제 상담했던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강의예요. 혹시라도 뭐 어제 그랬던 거 아니고요. 과도하게 책임 수용하고. 그래서 자기 인식은 어떠냐면,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나부터 챙기면 이기적인 거다. 이기적인 거 아니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책임을 수용하고 번아웃이 오면 나에게 책임을 준 저 사람들을 나쁘게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이직해버리지. 과도한 책임을 수용하고 번아웃. 바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나부터 챙기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부터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 지속되지 않는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계속 해야지. 뭔가를 할 거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경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인 관계 스타일로 이어져 버려. 그러면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에게 과하게 돌보려고 하다가 또 내 감정을, 내가 이 사람을 돌보면서 힘든 거나 이런 걸 또 책임을 또 전가하기도 하고, 일에서도 과하게 책임을 수용하다가 번아웃하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속 가능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부모와는 이게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너무 일찍 책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할이 공백이 생기고, 그게 아이에게 책임이 전가가 되면 부모가 일어나는데, 부모가 되면 어때요? 아이는 아이로서의 욕구나 이런 감정을 다 억제해야 돼. 그리고 과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착한 것은 곧 버티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아버려. 그래서 이게 적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리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의 부모와에 대한 연결을 좀 해보는 건데,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아이는 무엇을 느끼고 아이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에서부터 이번 연구는 출발을 했어요. 앞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인 거지. 부모가 불안정하면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착한 아이 역할을 사실상 강요하게 돼요.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착한 아이가 아니면 부모는 기본적으로 예민하거나 아니면 그런 파괴적인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자기를 파괴하든 외부를 파괴하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착한 아이 역할을 더 강요받게 되지. 그래서 부모의 정신질환 범위는 우울증,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이런 등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다뤘어요.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서적으로 기복이 있어.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야. 이 돌봄 제공의 불안정성. 그러면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발현되고, 이런 특징으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울증이 있으면 아이는 부모가 일어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우울증이 있었어. 하지만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서적 기복이 없이 아이를 대했다고 치면 아이는 부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아이가 기질적으로 평범하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우울증이 있을 때 정서적 기복을 안 가지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은 가지고 우리가 염두에 두지만 현상을 이러니까 이렇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 또 반대로 우울증이 없어도 정서적인 기복이 심하고 부모가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부모가 굉장히 큰 세계니까 아이는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런 연구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단서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돌봄 제공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부모가 꼭 무조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돌봄 제공의 불안정성, 저게 어쩔 수 없이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부모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다 했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가 탄생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부모 손에 자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그 순간에는 몇 년간 돌볼 사람이 없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 불안정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정신질환이 없어도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존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연구를 보면서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연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정신질환이 일어나서 어떤 특징이 있었고 그러면 저 특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처럼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겠구나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환경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연구에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런 정신질환으로 이제 묶은 거지. 그래서 아이가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뭘 학습할까? 뭘 배울까? 아이가 반복해서 배우는 거는 일단 부모 상태가 좋지 않다. 배우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배우는 게 부모는 내 행동이 부모 상태를 좌우할 수 있다.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면 부모는 엄청 우울해져. 엄청 아파져. 이렇게 돼버려.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시끄럽지 않게, 문제를 만들지 않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행동을 조절해. 자기 욕구보다 부모의 상태를 우선으로 둬요. 이거는 조건부 인정이랑도 맥락적으로 이어지죠. 조건부 인정은 뭐예요? 내 욕구보다 부모의 인정을 더 위에 두지. 이거는 뭐예요? 내 욕구보다 부모의 상태를 더 위에 두지. 내가 아니라 외부의 평가를 더 우선으로 두는 거나 내 욕구보다 외부의 상태를 더 우선으로 두는 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외부를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부를 잘 살피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게 예측 불가능해져 버리면 거기서부터는 불안 정서가 깔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착해지는 게 어떤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해지기 위한 거예요. 내가 착해야 안전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부모가 시작되는 가장 구체적인 그런 장면들은 연구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부모가 우울해서 누워있으면 아이가 집안일을 막 다 하는 거야. 연구에서 나온 얘기예요. 부모가 불안 발작을 보이면 아이가 옆에서 진정 역할을 해.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가 막 불안해가지고 맞춰주면 아이가 막 진정시켜줘. 부모가 우울해서도 아이가 집안일을 다 하고. 부모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 아이가 곁을 지켜줘.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물론 이걸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내가 어쩌면 편견이 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저렇게 우울해? 아이가 집안일을 다 해? 참 착하다. 부모가 저렇게 불안한데 아이가 진정을 시켜줘?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저렇게 훌륭한 아이가 있나?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막 감정 놀랐을 때 괜찮을 때 옆을 지켜주고 저렇게 어른스러운 아이? 저런 아이를 키워내다니 정말 대단한데? 생각이 들어요. 그랬었어. 나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철이 들고 저렇게 훌륭한 아이가 또 나오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땐.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 아이의 내면이 내가 안 하면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 내가 힘들면 안 된다. 내가 힘든 걸 티내면 안 된다.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아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려서 철든 아이들이 예전처럼 절대 그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거나 훌륭해 보이지 않아. 안쓰러워 보여 오히려. 여기서도 이제 정서적인 부모를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주목하는데 10살부터 신문 배달. 신문 배달은 도구적 부모와 그것보다 위험한 건 정서적 부모와.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 감정을 읽고 예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요. 부모의 정서적인 부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역할의 결과로 자기 감정은 못 읽어. 일찍 철들은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는 못 읽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몰라. 그래서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쓰러워하는지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지금 질투가 나서 이러는지 몰라. 그냥 저 사람이 나쁜 거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챙겨줘야 되는 거 그냥 외부에 다 집중해. 내가 입고 있는 건 안 중요해도 이 사람이 입는 건 중요하고. 자기 욕구 표현 억제. 이번에 이숙햄에서는 진짜 극단적으로 억제돼 있어. 자기 욕구에 대해서. 타인 기분에 대해서 과잉 책임을 져. 이번에 이숙햄에서도 되게 좀 위화감이 드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들 쳐다봐요 하고 자기 질투를 표현하면서도 거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얘기해. 속은 아니면서 타인 기분에 대해서 과하게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이제 핵심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왜 아이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부모가 이미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 더 부담 주면 안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떤 생존을 필요해. 생존을 위해서. 자기 감정은 너무 잘 느껴서 울기도 많이 하던데 타인에게 감정 공감 능력이 없는 건 뭐예요? 그거는 자기 감정을 너무 잘 느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는 경우긴 하죠. 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기 감정을 계속 곱씹고 자기의 어떤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비련의 남주인공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돌볼 에너지가 남질 않는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스스로는 감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을 못하죠.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움 요청 못해요. 감정 표현도 못해. 문제 제기 잘 못하지. 자기 속어.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는 인생을 살아. 그래서 타인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극단적인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이숙햄에서 제가 분석을 할 때도 그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뭐가 남느냐. 남편이 없을 때 뭐가 남느냐.
본인 삶에서 뭐가 남았느냐. 그런 계속 화두를 던지는 이유가 자기를 지워버린 상태야. 빨리 자기를 다시 채워야 돼. 자기의 삶을 자기로 채워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인기로 이제 어떻게 영향이 쭉 이어지냐면, 관계에서는 과잉 돌봄, 감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 선을 못 긋는 거지. 일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과잉 책임, 번아웃 똑같죠. 그리고 여기선 내면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추가되는데, 쉬면 불안해,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어. 그래서 나에게 죄책감을 만들어낸 저 사람이 나빠라고까지 생각해. 그런데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지 뭐.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근데 내가 거절을 하지 못하는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그건 나쁜 게 아니지. 내가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을 수용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하면 그때 그 사람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를 지키던 방식이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굳어져 버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의 부모가 돼줄 필요 없거든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아이가 성숙해진 거거나 아이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이가 성숙해지거나 강해진 게 아닌 거야. 발달 단계가 침범당한 거다라고 여기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착한 게 성장 결과가 아니라 역할 침범의 결과. 역할을 침범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성장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중간에 고리를 빼먹고 결과가 어른인 것처럼 나오고 있을 뿐인 거야. 그러면 이 속은 성장하지 못하고 어른 껍질만 입고 있는 거지. 속은 더 성장하지 못한 채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어른 갑옷만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착해요, 이 말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착할 수 있지. 아이가 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착하니까 좋다 이렇게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안 보여. 이게 보통 보면 돌싱 특집에 보통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저희 아이는 참 너무 착해요, 저희 아이는 철도 빨리 들었고요, 너무 착해요. 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 아이에게는 부모가 일어났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실은. 근데 어쩔 수 없지. 어쨌건 뭐 부모가 갈라서고 한쪽 부모를 못 보게 되는 그런 시련이 닥친 거니,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사라지는 않지만 그 부모의 역할을 남은 가족들이 나눠 가져야 됐었겠죠. 일정 부분 부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화이트 플레이스라는 영화를 가끔 한 번씩 예시를 드는데, 화이트 플레이스 세계관은 소리가 나면 괴물이 와서 죽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 근데 아이는 울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지 못하게 그 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요.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아이는 평생 말을 못 하겠지. 하지만 괜찮아. 살아남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런 시대가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그 괴물이 사라진 시대에도 아이에게 그렇게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내가 뭐 부모화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부모님의 잘못이냐?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어. 화이트 플레이스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어야 됐을 수도 있겠지. 살기 위한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돌싱 특집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래, 그게 어떤 가족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였겠지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상황이다, 너무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고 저거를 돌리기 위해서 부모가 모든 부하를 다 짊어지면 부모가 또 쓰러져 버릴 수도 있겠지. 부모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좀 나눠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아이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역할을 네가 더 하고 있어서 고맙다,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이 아이가 느끼게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일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이 책임을 지거나 더 많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좀 해제시켜 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을 아이가 대신 감당할 때, 그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정서가 불안정하죠. 아이가 환경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그러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전략을 쓰겠죠. 그러면 정서적 부모화가 되고 그게 하나의 컴플렉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거네. 성인기 부모화에 대한 얘기. 부모화 경험을 한 성인들은 힘들었지만 나를 성장시켰다, 책임감이 생겼다, 지금의 내가 된 이유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화가 어떤 상처이자 왜 이렇게 정체성이 되는, 그렇게 양가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질까 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건데요. 연구개요는 보통 이제 질적 연구라는 건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부모와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연구에서 한 거는 부모와의 경험은 한쪽 면에서는 상처, 앞에서는 우리가 시련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한쪽 면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냈어라는 자부심하고 정체성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이게 동시에 공존해.
그래서 부모화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화가 이제 일어난 분들한테 본인을 먼저 생각하세요라는 말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이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정확히 인식해버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 오히려 이 부모와의 과정에서 내가 이룩해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자부심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 나도 이제 이기적으로 살겠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기적인 건 나쁜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확실히 딱 그 안에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는 모성애가 강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뀌려고 생각을 잘 안 해. 왜냐면 저게 자부심하고 정체성의 근거가 되니까. 오히려 이 부모와에서부터 벗어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버려요. 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야. 그게 자부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과감한 방식을 쓸 때도 있죠. 제가 뭐 여기서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상처가 되고 스스로가 현재도 힘든 이게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고 나오기가 힘들어. 그냥 그게 나쁘고 정말 그게 나에게 고통만 주고 피해만 주면 깨고 나오는데 그게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자부심이야 한편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기적이고 부모와의 과정으로 일어난 상처에 머무르고 있는 게 도덕적이라고 생각돼 버리는 그런 연결이 돼버리면 이게 모성애가 많아서 예를 들면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이기적인 게 아닌 거야. 나를 위하는 건.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 근데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내 어떤 자부심과 정체성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동안 쌓아놨던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죠. 그게 어렵지. 그래서 이 부모와는 끊어내기 어려운 정체성이 되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참여자들이 말한 책임감이 강해졌다, 위기의식에서 위기상에서 침착해졌다, 그리고 타인을 잘 돌볼 수 있게 됐다, 어른스럽다는 평가를 들었다 등등 본인의 어떤 자부심, 어른스러운 아이구나, 넌 참 착하구나, 넌 참 누구를 잘 돌보는구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부심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부심이 이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행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은 이기적인 거야, 나쁜 거야, 자부심과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실제로 맞거든요. 어른스럽게 살아온 게 맞거든. 타인을 잘 돌본 게 맞고 저런 좋은 점들이 있는 게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보상을 받았어. 사람들이 좋게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저걸 내려놓는 게 두려워. 그래서 내려놓는 그 상황을 이기적이지만 항상 나쁘게 표현하면서 나를 이기적으로 나를 생각해야겠어요 라고 말해. 이런 분들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제부터 이기적으로 살아야겠어요 라고 말해. 나쁜 언어를 써.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변화의 그 시작을 나쁘게 해 말해. 나를 위해서 산다고 말 안 해요. 그걸 항상 교정해줘야 돼.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말 안 해. 이제부터 이기적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못 살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내려놔요. 스스로. 굉장히 고통이 필요해. 나를 위한 삶이 이기적인가? 아니지. 지속 가능한 거고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것을 진짜 과감하게 나쁜 것으로 제가 패러다임을 규정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느끼기에는 고통스럽게 됐지.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자기한테 도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동시에 근데 뭐가 있어요? 숨겨진 비용이 있지. 인터뷰를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인터뷰할 때는 앞에서 나왔던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나오지만 쉬면 불안해. 도움 받을 줄 몰라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어. 관계에서 항상 먼저 책임지고 분노를 느끼면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해. 아니면 이건 이제 인터뷰니까 더 나가서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누군가 이 분노의 원인이 있어. 그래서 이런 비용들, 불안, 그리고 도움받지 못해서 계속 힘든 거,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강박적인 사고들, 이게 다 불안이랑 이어지지. 그리고 항상 과도하게 책임지려는 마음,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가 거기에서 원인이 생겨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앞에서 말했던 어떤 능력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부터 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화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태가 가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면 불안한 거야. 이기적이고 싶은데 상대방의 상황을 더 고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기적이고 싶은데라고 하면 안 돼. 어른으로서 똑똑하게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멍청하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나를 함부로 여기고 나를 호구 잡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 쓰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겠어요 라고 다시 규정하세요. 나를 위해주고 나를 배려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동정을 끌어내고 나를 휘두르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식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게 돼요 라고 규정하라고.
이런 단어들이 아프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변화할 수 있을걸요.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 전까지 해왔던 게 내 오만함으로 인해 나를 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닌 삶이었어요 라고 규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실은 변화가 일어나기는 해. 근데 이 과정이 진짜 고통스럽죠. 왜냐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정체성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해왔던 거를 한편으로는 잘했다, 착한 아이다,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바꾸려고 하면 바뀔 수가 없죠. 그거를 부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 부정해야 돼. 물론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어. 그래,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꿀 거야 라고 가야 돼. 그러면 바뀌는 그 상황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려서 부모에게서 생존했던 어려서의 방식은 현명했지만 지금의 현명함은 달라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지금 전쟁이 끝난 여기서 이 허리춤에 수류탄 들고 탄창 들고 총 들고 다니면 미친놈이지. 과거의 내 모습을 측은하게 보는 시선이 도움이 되죠. 과거에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과거에 나에겐 필요했어. 과거에 내가 잘못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과거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오만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가 아니거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부모가 돼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진짜 고통스럽죠. 진짜 힘들지. 근데 나를 위해서 필요해.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게 과거에는 필요했어. 근데 전쟁터가 끝난 상황에서도 계속 여기가 막 정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봐요. 나는 옛날에 정글에서 원숭이들이랑 같이 고릴라들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막 우통도 벗고 거기서 막 줄 타고 다니면서 워로로 하고 다녔어. 도시로 나왔어.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막 줄 타고 다니면서 막 벽 타고 다니면서 오로로 하고 다니다고 생각해봐. 우스운 일이에요. 내가 저렇게 도시의 인간들처럼 차갑게 변해야 되나? 아니지. 그게 뭘 차갑게야. 그냥 그게 디폴트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나? 이기적으로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때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지금은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필요성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해야지. 그게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나도 노력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지금 제 또래, 물론 제 또래는 아닌데 다양하지. 우리 또래 사람들은 일정 부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굉장히 바쁜 부모들이 많았고 또 형제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부모와의 경험이 어느 정도 다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복해야 돼. 과거의 자신이 측은하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지 않죠. 왜냐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는 거냐. 그거는 좀 부모가 돼보면은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부모도 부모 역할을 훈련하고 오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있고 그래서 왜 부모화가 자기 가치의 증거가 되는가. 이게 실제로 이 부모화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거를 벗어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봐.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변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화인 상태가 도덕적이고 부모화에서 벗어난 상태가 이기적이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머릿속에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한 거고 그렇다고 과거에 바보같이 산 건 아니에요. 실은. 성인이 됐어도 과거의 논리대로 살면 바보 같은 거지. 왜 부모화가 자기 가치의 증거가 되는가? 이게 연구가 밝혀낸 거에는 부모화된 아이는 사랑을 자기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모화가 된 자신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인정받았어. 그게 삶의 의미가 됐어.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 이해하고 나 참 애썼네. 나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우리 부모님도 그래 우리 부모님으로서 최선을 다했겠지.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난 참 애썼네.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를 위한 거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사고의 전환을 가져가야죠. 성인이 됐어도 내가 쓸모 있으면 괜찮다. 쓸모라는 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 그게 가치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쉬면 불안한 거야. 이런 심리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전하다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가지면 도덕이고 돌봄이라는 거는 존재 이유로 가는 거죠. 이게 착한 애 콤플렉스의 핵심 신념하고 많이 겹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양가적인 부분들이 만드는 내적 갈등.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연구인데 이런 부모화를 끌어안고 있는 마음과 부모화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둘 다 있어. 한편으로는 이 경험 때문에 나는 성장했다는 거. 버리기 힘든 마음. 근데 왜 이렇게 지치지? 이게 나의 강점이야. 근데 왜 나를 잃은 느낌이 들까? 이 충돌 때문에 이 상처를 인정하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 상처를 미화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부모화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모성애나 이런 쪽으로 좀 미화시켜버려. 이런 양가성이 있죠. 그래서 부모와 경험이 책임과 돌봄 능력을 줬고 그게 이 아이에게 인정을 줬고 그게 정체성으로 강화됐고 그게 부모를 벗어난 사회적
식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살아버려. 그래서 이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가 지적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회복은 이건 내게는 상처였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러면 나는 지금 뭐지?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라는 정체성을 잃는 공포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회복 대신에 그냥 그대로 이기적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기적인 건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앞으로 이기적으로 살 거야 말로만 해.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 거야 해서 순간적으로 누군가한테 됐어요 안 해요 했다가 또 그쪽에서 하소연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치 바보 이런 질문들.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책임의 범위를 잘 설정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벌써 여기서 벗어나려니까 벌써 그런 공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 돼야 하는가?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면의 부모화라는 기존의 고향을 못 벗어나게 잡는 전형적인 말들이야. 그렇다고 무책임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렇다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하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바운더리를 설정할 줄 알아야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선을 정할 수 있어야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책임의 범위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의 부탁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소연을 내가 다 들어주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한 책임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야. 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들의 부모가 아니에요. 나의 부모로 인해서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으면 무책임하지. 그건 부모의 역할일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안 책임하면 무책임한 거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본인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일어난 부모와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사고방식으로 연결돼 버려. 그거는 부모와의 전형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연구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부모화를 전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강점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지. 그게 필요했던 맥락.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연민의 감정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필요했던 맥락.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나한테 분명히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강하다와 나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나는 강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강해. 하지만 나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됐어. 그래서 내가 무책임한 존재가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지. 하지만 이 책임감의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나는 이 책임감을 통해서 주변 사람도 돕고 나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는 바람에 이 바운더리 설정이 과거에는 부모화로 인해서 내가 부모의 부모의 역할을 할 정도의 바운더리가 넓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는 다시 내가 어른으로서 나를 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바운더리 재설정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아이는 상처 때문에 생겼지만 보상 때문에 유지된다. 재밌죠. 물론 진짜 재밌어서 재밌는 건 아니지만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상처 때문에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의 보상 때문에 유지돼. 내가 상처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사는데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사는 삶은 그게 유지되는 게 심리적인 보상 때문에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 체계로 자리 잡아버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면 보상이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보상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 보상 체계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내가 참 애썼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를 위하는 삶이 뭔지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이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좀 센 워딩을 쓸 때가 있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저거를 언젠가는 깨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시간은 제한돼 있고 이걸 깨드리고는 싶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쌓아온 라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시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나를 지켜준 갑옷은 맞아. 그 책임감도 맞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하면 무책임하지 않을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실은 굉장히 성실하고 잘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또 한편은 본인이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고 나오기를 장기적으로는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는 상처이면서 동시에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묶어두는 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또 이번에는 이제 여성 청소년 표본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부모와의 케이스가 여성 쪽에 더 많대요. 이 특정 자녀, 특히 딸이 유독 책임을 많이 지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착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경향이 실제로 여성이 더 많대.
그래서 이번엔 이제 여성에 조금 더 집중한 거고,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가족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이의 문제 혹은 뭐 아이의 성숙감, 책임감에서 아이 관점 혹은 뭐 부모 관점으로만 봤지만, 이번에는 부모가 가족 내 역할, 그거에 이제 불균형하고 그런 부분으로 좀 봤고요. 표본이 중고등학생 여성으로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표본을 했고요. 이 딸이 아들보다 정서적인 책임, 돌봄 역할, 중재자 역할을 더 자주 맡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그래서 착한 애 콤플렉스 때도 얘기했지만 여성 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했죠. 한국 연구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간의 갈등, 부모 정서 가용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핵심 변인들은 첫 번째로 이제 부모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부모화가 얼마나 됐는지, 부모 감정을 달래고 갈등을 중재하고 분위기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요소들, 그리고 가족 간의 경계가 어땠나, 부모 자녀 역할 구분이 명확했는지. 이게 경계가 흐를수록 아이가 부모화가 된 거죠. 그리고 부모 간의 갈등 빈도, 그리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재나 과부하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결과는 부모와는 가족 경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일어났다. 부모와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가족 경계가 흐리다. 부모, 자녀 역할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정서 조절이나 중재 기능을 아이가 수행해. 그러니까 부모가 얘들아 싸우지 마, 이게 아니고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엄마 불안해하지 마, 엄마 슬퍼하지 마, 이런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지. 뭐 그게 당연한 얘기죠. 가족 시스템에서 중재 부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부모 간 갈등이 부모화를 촉발한대요. 앞에서 이거랑도 또 연결되는 얘기야. 부모 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딸의 정서적 부모화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충분히 예상되지만 또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부모화를 거친 아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게 아이가 부모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는 못해도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해요. 부모 간의 갈등이 생기면 보통 이거는 뭐 우리가 농담으로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엄마 아빠 바로 옆방에서 들리는데도 아이한테 야 가가지고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라, 아빠는 밥 안 먹는다고 전해라,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서 먹으라고 전해라.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비둘기야? 편지를 계속 그렇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전서고요. 그런 것들부터 당장 뭐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 부모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가 좀 참아, 네가 이해해 라고. 아이는 참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핵심 결과, 이 정서적 부모화는 심리적 비용하고 직결된대요. 부모화된 여성 청소년의 특징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기 욕구 모르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과잉 책임. 앞에서 봤던 부모화에 대한 결과를 이런 여성 청소년들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세 번째 핵심 결과는 앞에서 봤던 심리적 비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딸들이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특히 딸에게 집중될까? 이 연구에서는 왜 이 딸을 더 집중적으로 표본으로 잡았을까? 이 연구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딸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감정 노동. 보통 부모들이 아들보다는 딸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뭐 딸들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중재 역할을 바란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무조건 그렇진 않은데 딸들이 저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해요. 똑같이 장난감을 던져줘도 예를 들어서 인형을 던져주면 아들들은 인형이랑 소품들을 두면 아들은 인형에게 미사일 발사대를 달아. 딸들은 인형 둘이 가족처럼 해가지고 소꿉놀이를 해. 그런 차이가 있어. 이게 사회적인 결과냐? 사회적인 결과랑은 또 다른 것 같아.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연구 아니에요. 미국 연구예요. 근데 저도 좀 우리나라가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연구들을 보면 안 그래. 그래서 말 잘 듣는 딸,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딸 역할이 강화돼 버려. 어떤 착한 애 컴플렉스의 성별 편향성. 착한 애 컴플렉스가 그래서 딸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착한 아이는 가정이 원래 건강해서 생긴, 그래서 착해진 애가들이 아니라 가정이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에게는 아이에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네 잘못이 없다, 어떤 그런 막연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작업. 가족에게는 부모 자녀 경계 재설정해라. 아이는 아이의 선이 있다. 갈등 책임 아이한테 없게. 그래서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가족 구조를 손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른들의 갈등은 어른끼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는 애들의 성격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시스템이 지금 붕괴돼 있는데 그게 응급처치로 애를 끌어다가 쓰는 거야. 애의 가용 자원을 끌어다가 써서 가족에 지금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거를 응급조치를 해버리니까 지금 애의 가용 자원이 없어져 버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정서 가용성이 없어지죠. 가족 경계가 없어져. 부모의 정서 가용성은 뭐야? 부모가 힘들고 지쳐. 그리고 어딘가 하소연할 때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딸한테 정서적으로 오히려 의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억제, 딸은 자기 억제하고 책임 강박이 생기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근데 물론 가족 구조를 고치는 거는 이건 부모에게 하는 말이고, 부모가 바뀔 수 없다면 자식이 스스로 단단해져야지. 앞에 봤던 것처럼.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이제 칼럼인데, 왜 어떤 성인은 항상 책임을 먼저 지고 남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떠안고 쉬거나 도움받는 걸 불편해할까? 앞에서 봤던 어른 역할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부모화돼서 부모화된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는 법만 배워서 뭔가 의존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화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벌어지는 착각이 있어. 여기서 이제 이 칼럼에서 말하는 거는, 부모화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착각은 나는 원래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오해라는 거지. 나는 타인을 원래 잘 돌보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오해라는 거야. 아니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야.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맡아야 됐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 돼서도 유지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떤 관계든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맡아야만 한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다로 이어져 버려. 나는 원래 책임감이 사는 사람 아니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해놓고 살아왔어. 그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고. 그래서 성격처럼 보이는 특성은 대부분 역할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아이에게 중간 역할을 한 번씩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됐을 때, 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했을 때 부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괜찮아요. 부모라고 어떻게 항상 좋나. 한번 싸우고 아이한테 가서 밥 먹으라 이런 거 할 수 있지. 그래서 항상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두 번 그랬다고.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어떤 장애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또 하나의 어떤 실수를 재난화시키진 않아도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격처럼 보여요. 부모화가 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게 성격처럼 보이는데 성격이 아닌 거야. 역할의 연장선인 거야. 그래서 성인기가 되면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냐. 관계에서는 어때요? 연인이나 배우자 감정을 먼저 관리해. 눈치를 엄청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갈등이 생기면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재자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그래서 상대는 편해지지만 나는 점점 소진돼. 반대도 있죠. 이게 상대의 감정을 먼저 관리하니까 상대 감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미리 지레 겁먹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관계에서는 여전히 부모 정서적 지지자, 상담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유지하고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감각이 없어. 왜냐면 안 하게 되면 나는 무책임하다가 되니까. 일과 조직에서 어떻게 돼요? 팀 내에서는 가장 책임감 있어. 문제 수습을 담당하고. 업무적으로 과중한 상태를 인정받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이러다가 또 번아웃이 와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소진되고, 이러다가 또 소진되고, 그리고 이러다가 분노하고, 이렇게 이제 되죠. 경계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야. 중간이 없어. 왜 이런 근데 경계 설정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경계 설정이라는 거를 배우고, 경계 설정은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기술이거든. 사회적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모화된 아이에게는 거기까지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게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이야. 엄마 아빠 저는 아이예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에서 그거까지 제가 중재까지는 제 역할이 아닌데요. 이 말을 하면 우리 가족은 붕괴돼 버려. 그래서 어떤 이런 경계 설정은 어른이 돼서 배울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책임한 것, 그거는 나쁜 것, 그거는 이 조직을 깨트리는 것으로 두려움을 가져버려. 그래서 이기적인 것, 무책임한 것,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경계 설정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해도 되나? 이게 나쁜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버려.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버티면 가족이 유지된다. 내가 빠지면 누군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공식적으로 머릿속에 박혀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똑같은 프로세스가 도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 이게 거절하면 위험하다. 한 발 물러서면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서 나를 자꾸 위험에 빠뜨리는 저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거절을 못하는 건데 상대를 미워하게 돼버려. 나중에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 감정을 관리하고 관계 유지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성인기에는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착한 행동을 멈추면 막연한 불안이 올라와 버려. 그래서 변화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겠죠?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역설적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누군가 나를 필요할 때, 이럴 때 힘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인 건데 막 일이 잘 돌아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 이때 안 힘들어요. 언제 힘든 줄 알아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힘들어. 나를 필요로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가장 힘들어. 불안하거든. 내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역할이 상실되거든요.
역할이 상실되면 정체성 붕괴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불안해. 쉴 때 불안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혼 수녀 캠프에서 아내가 이혼하면 큰일 나는 게, 물론 큰일은 아니죠. 거기서 또 새로운 만남을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은 어디다 둘 거야? 역할이 상실돼 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부모화가 풀리지 않은 채 성인이 되면은 만성 번아웃이 오는 거야. 항상 번아웃. 왔다 갔다 하지. 관계 불균형. 뭔가 나한테 항상 하소연하는 사람한테 끌려다녀. 남한테는 그렇다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나만 힘들다라는 고립감에 갇혀버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직군이나 어떤 상담, 교육, 의료 이런 쪽에 실제로 부모화된 사람들이 이쪽에 더 많대요. 더 많다고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부모화된 성인은 내가 어떤 피해자였다라는 인식을 어려워해요. 근데 이거를 또 저는 피해자라고 인식하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피해자였다고 생각하셔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칼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이 억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내가 해야 했고 내 덕분에 가족이 유지됐다는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기서 회복의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하는데, 급격하게 변화할 필요 없다는 거지. 첫 단계는 이건 내 성격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역할이었다. 그리고 역할은 이제 끝난 거야. 첫 단계는 이건 내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를 좀 지어야 돼. 거절할 건 거절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형제의 생계를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죠. 도움을 받아도 관계가 유지돼.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착한 어른은 종종 어릴 때 어른이 되어야 했던, 부모화가 됐던 애들인 거지. 그래서 부모화로부터 이런 회복되지 않으면 이 관계 운영 방식이 계속 똑같이 돌아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부모화에 대한 어떤 14가지 사인인데 14가지를 다 보여드리긴 좀 너무 많고, 부모화는 어떤 핵심 신호가 있을까? 부모화를 큰 사건이나 극단적 학대로 인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역할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화가 뭐 한두 번 도와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아까도 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뭐 잠깐 뭐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 역할에 머무르는, 그게 당연하게 그 아이의 역할이었던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몇 가지로 묶어봤는데, 여기서는 14가지 신호지만 묶었어요. 첫 번째 묶음은 감정 책임. 자기가 감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를 너무 많이 감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의 기분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 그러니까 내 기분은, 내 감정은 몰라. 부모의 기분 변화, 부모만 중요해. 결국 부모에게 인정받는 거나 부모의 기분이나 어쨌든 나보다 부모를 더 앞에 두고 있죠. 가족 분위기를 내가 책임지는 느낌이 들었고, 부모가 힘들어할 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감정보다 부모가 더 중요해요. 이게 내가 괜찮아야 집이 조용하다는 걸로 이해했지. 감정 억제가 자동화돼.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내 감정이 아무리 뭐 내가 슬프고 그런 게 중요해요? 지금?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특히나 부모님이 어떤 감정인지가 중요해버리는 거지. 조기 성숙, 자기 억제. 이때는 어떤 신호가 있냐? 어른스럽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 놀거나 투정 부리는 게 불편했어. 못 놀아. 투정 부리는 거 못 부려. 실수하거나 의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걸 부끄럽다고 느끼는, 이게 조기성숙이나 자기 억제의 신호들이죠. 즐거움과 의존하는 거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즐겁지 못해. 조기성숙과 자기 억제의 대표 신호고, 또 신호들 그룹으로 나눠보면 경계가 없는 애들, 자기가 없는 사람들, 내 고민이 아니라 부모 고민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부모의 비밀을 지켜야 되고, 이게 지금 대표적인 신호들이요. 부모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 이것도 좀 슬픈 일들 많지, 이런 것도. 거절이 불가능한 3. 나와 타인의 감정 경계가 불명하고 자기 희생 당연한 거. 성인까지 이어진 후유증 뭐가 있어? 관계에서 늘 돌보는 쪽이야. 도움 요청 못해. 쉬면 불안해. 책임감을 내려놓으면 죄책감이 들어. 이런 게 이제 성격처럼 굳어져 버리는 이런 신호들, 한번 뭐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부모와 경험자들이 하는 말은 보통 그래도 우리 집은 괜찮았어, 다들 그 정도는 하지 않나? 근데 이게 괜찮아 보였다는 거랑 아이에게 괜찮았다라는 거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설명 읽다가 하고 멈추게 되는 문장들, 자기 삶의 장면들이 바로 떠오르는데, 이때 인식이 일어나고 내가 그랬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착한 아이는 집이 무너지지 않게 버틴 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보면서도 내가 참 애썼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하나의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어쩌면 거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착함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역할의 잔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네 잘못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책임이 있었고 이제는 내려놔도 된다 라는 게 저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만약 있다면 여기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가장 큰 책임은 지금도 쉬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로 칼럼에서는 좀 마무리가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쵸, 스스로 고생했다, 그때 그 시절을 잘 이겨냈다, 참 책임을 다했다,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 노동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적인 정의는 감정 노동은 직업에서 감정을 관리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 칼럼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이제 완충하는 그런 거. 아까 말했던 어떤 정서적 부모화의 장면이 떠오르죠. 그래서 부모화된 아이는 이 역할을 훈련 없이 선택 없이. 그렇지. 이게 부모들도 부모로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데, 아이들은 부모 역할을 훈련을 받고 하겠어? 더 훈련받지 않고 하지. 그래서 부모화가 감정노동으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앞에서 봤기 때문에 유추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나만 그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참 애썼구나.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지. 내가 애썼구나. 나 참 훌륭했다. 잘했다. 지금은 이제 또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아이가 부모의 기분을 먼저 감지하는 쪽으로 변화해요. 그러면 아이가 말과 행동을 조정해서 분위기를 완충시켜요.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해요. 이 역할이 반복적으로 강화돼요. 이거는 무슨 서비스업을 생각해보면,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고객이 불만사항이 있어가지고 전화했죠? 그래서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기분을 먼저 감지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요? 하고 말과 행동을 조정해서 분위기를 완충시키죠? 고객이 이거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줄어든 효과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 서비스 하시는 그분은 점점 더 기술자가 되겠죠. 그 역할이 반복이 돼. 그거를 애들이 겪고 있는 거야.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갈등이시죠? 그런 갈등이시군요. 엄마가 좀 참으세요. 아빠 제가 공부 잘할게요. 물론 좀 제가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지만 전혀 유머러스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 역할을 반복 강화하는 거. 감정 노동인 거지. 아이가 이런 감정 노동이 관계 유지의 필수 기술로 학습해버려.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감정 노동을 하고 살아.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슬픈 얘기네요. 나도 이걸 강해면서도 되게 슬프다 근데. 그래서 아이가 그럼 무슨 규칙을 배우겠어? 감정 노동을 어려서부터 저걸 쭉 해오면서 뭘 배워? 말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학습한 결과인 거예요. 반복된 경험으로 학습이 자동적으로 돼. 뭐가 됐어? 내 감정보다 상대 감정이 먼저다. 이게 감정노동 서비스 하시는 분 그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사랑합니다 한단 말이야. 분위기를 살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이거는 서비스업에 계신 전문가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조용히 처리하면 다 괜찮아진다. 이게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져. 성인계 감정노동 패턴은 회의에서 분위기 안 좋으면 농담으로 완충하고, 물론 이것까진 좋아요. 이런 거.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 기분 안 좋으면 내 감정 표현 안 해요. 상대 기분 안 좋으면 상대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걸로 이어져 버리지. 가족 모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전에 중재. 이것만 보면 겉으로는 센스 있고 사람 좋단데, 이런 게 어느 선을 넘어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인은 힘들어. 삶이 공허하고 짜증이 누적되고 있죠. 내면에서. 이런 것들이 왜 멈추기 힘들까? 이걸 멈추면 관계가 불안해질까봐 두려워. 내가 무책임해 보일 것 같고, 여기 나왔다. 내가 무책임해질까봐 두려워.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관계가 불안해질 것 같아? 왜 얘기 남아있죠? 부모의 관계가 불안해질까봐 두려워했었으니까. 내가 무책임해 보일까봐 왜 두렵지? 이게 내 책임이라고 강요받았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왜 상처받을 것 같죠? 항상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멈추지 못하고, 그래서 쉬지를 못해. 이게 그냥 루틴이 돼버려. 감정 노동 루틴이 생겨. 삶의 에너지가 저기에 다 쓰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비용이 어떻게 일어나나. 만성 정서 소진. 우리가 감정 노동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면 어때요? 힘들지. 근데 그거를 돈도 안 받고 하고 있는 거야. 분노.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나는 분노가 내면에서 축적되고 있어.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죠. 자기 감정 몰라. 관계에서는 끌려다니게 되지. 끌려다니다가 손절하거나, 특히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사실은 아무도 나에게 뭔가를 묻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이 감정은 내가 처리해야 될 감정이 맞나? 그걸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책임이 맞나? 네, 플러드님 안녕하세요. 이거를 내가 떠안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길까? 예를 들어서 카페 사장님이 뭐 막 나한테 하소연을 해. 힘들어해. 슬퍼해. 내가 주말에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막 슬퍼해. 아우 너 없으면 어떡하니? 우리 누가 알바가 빠져서 슬퍼해. 이걸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인가? 이 불편함을 내가 떠안지 않으면 정말로 나한테 문제가 생기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당근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앱이 있는데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게 맞을까? 이 사람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심지어 사장님인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감정 노동과 책임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주변 사람 모두에게 감정 노동을 지금 어쩌면 하고 있지 않을까? 아이에게 감정 노동을 맡기는 순간 아이는 자기 감정을 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감정 노동은 배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해야 돼. 그래서 부모와는 감정 관리 역할을 학습을 했고, 감정 노동이 자동화돼. 감정 노동이 자동화되면 만성 정서 소진으로 이어져요. 감정 노동으로 내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더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착해야 분위기 유지된다는. 그치,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겠지. 지 잇몸이 하겠지. 내가 가가지고 내 잇몸으로 해줄 필요 없지. 그 사람이 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잇몸으로 하겠지. 내 코가 석자해주고 내 걸로 하고 있는데 가서 내 잇몸이 해줘야 되나? 여기서도 딸 얘기가 나오네. 부모와는 딸은 정서적 돌봄을 하고 아들은 도구적 도움을 더 많이 기대받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부모화 된 딸, 어린 시절부터 엄마 마음 좀 알아줘.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더 성숙하잖아. 보통 딸들이 좀 더 성숙하잖아요. 또 일찍 뭐랄까 좀 더 돌보는 경향성이 있고 주변을. 그리고 좀 더 일찍 성숙해지는 면이 있죠. 이건 성별 차이가 있지. 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있고. 이거는 뭐가 장단점은 아니고 차이지 그냥. 그래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아도 감정적 공백은 부모의 어떤 슬픔은 딸은 돌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뭘 교육하지 않아도 보통 엄마랑 자식이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아들은 에헤 하고 놀려. 딸은 엄마 괜찮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누가 뭐 농담처럼 하는데 엄마가 어디에서 귤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아들이 막 걱정해서 막 달려오다가 처음 하는 말이 귤 어떡해 귤 뭐 이랬다는 뭐 농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역할은 요청이 아니라 공기처럼 주어진다. 공기처럼 주어진다는 말은 결국 정서란 얘기지. 저게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주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10가지 특성을 좀 묶어봤는데, 이런 부모화된 딸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일단 감정 레이더가 과민. 감정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감정보다 엄마 감정, 아빠 감정이 더 중요해. 그래서 타인의 표정, 톤, 기분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해.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고. 그래서 이 눈치 빠름은 능력이 아니라 위험 감지 시스템인데, 위험을 과도하게 감지해버리지. 과도하게 위험이라고 인식해버려. 책임을 자동적으로 자기 거라고 생각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게, 내가 정리할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해요. 내가 책임을 맡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 도움 요청? 못하지. 그래서 주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지를 못해.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하고 도움받으면 불안해. 그래서 의존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또 뭐 있을까? 감정을 억제해. 그리고 합리화해. 화나 서운함을 느끼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예민한가 봐.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화가 또 빵 터져버려. 감정을 어떤 논리로 그냥 덮어버릴 때도 있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 문제다. 근데 이렇게 덮다가 빵 터지지. 그래서 그 순간에는 덮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터지고 그러죠. 그렇죠. 사회적 눈치가 부족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맞아요. 관계에서 그래서 불균형해. 늘 주는 쪽, 맞춰주는 쪽, 중재자 역할 하다가 버티지 못하지. 관계 유지는 내 몫이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쉬는 거에 죄책감이 있다거나 완벽주의, 그리고 거절을 하고 나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거절을 못하거나, 거절하고 나서 또 오히려 찾아가가지고 다시 해준다거나, 타인의 기대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관계 불균형으로 이어져 버리지. 분노를 느끼면 자기 비난, 또 분노를 또 폭발시켰다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괜찮다를 자동으로, 넵 자동 발사, 괜찮다 자동 발사, 스스로를 그래서 혹사시켜. 그러다가 번아웃이 와. 그러다가 관계를 끝내버리고 다시 또 공허함에 빠지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때 관계가 끝내지 않게 해서 다시 또 상대에게 끌려가는 관계로 이어지고. 그래서 왜 근데 이런 특성들이 강점처럼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분명히 어떤 책임감과 배려, 성숙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 분명히.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긴 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수 있고 배려지 그게. 또 그리고 어떤 맡은 일을 책임감을 다해서 해. 자기를 갈아 넣어. 그래서 스스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시켜주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 나쁘게 보기도 해요. 이래서 착한 애 콤플렉스가 유지돼 버리는 거예요. 가족 정서에 공백이 생기고, 딸의 감정 역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상받고, 이게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 그래서 착한 딸이라는 게 어른이 돼도 역할을 못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오해는 뭘까? 부모화된 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내 장점이야. 다들 나를 필요로 해. 근데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랑 나로 존재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만 나로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일단 감정 레이더 꺼라. 본인에게 집중해라. 타인에게 악용당할 수 있죠. 맞아. 타인에게 끌려다닐 수 있어. 이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나에게 하소연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둬버리다 보니까 정작 나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로 나랑 제대로 된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실제로 내 역할이 아님에도 하소연하는 사람의 일을 해버리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감정 레이더 끌어. 인생 PT 많이 오세요. 인생 PT 오셔가지고 감정 레이더 끄는 연습,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연습 해보자고요. 인생 PT 10기에도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바로 내가 그냥 인식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바로 내 거다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나? 이건 내 책임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바로 그냥 넵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모화된 딸은 사랑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야. 사랑과 필요는 실은 다른 건데 그게 하나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지.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그런 대가로 이 안에서 저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책임은 많았는데 돌봄이 없었던 아이. 성인이 돼서 과연 어떨까? 정서적 방임이란 뭐죠? 이게 여기 칼럼에서는 정서적 방임은 뭐 극단적으로 무관심하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책임은 지는데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거야. 들어주지 않는 거야. 함께 뭘 안 해. 그러니까 아이는 나는 필요한 일 했지만 뭔가 같이 느끼는 그런 감정의 공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다 했지. 근데 아이는 어떤 정서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앞에서 봤던 정서적 부모와도 연결되는 거지. 아이는 자기의 정서를 나눌 사람은 없고 내가 부모의 정서를 오히려 들어줘야 돼. 부모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 부모화와 방임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이게 치명적인 조합이 되는데 부모화는 네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 정서적 방임은 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세트로 가버리면 이제 아이는 일은 해. 돌봄은 받지 못해. 부모에게 감정 노동은 해. 근데 감정이 돌봐지지 못해. 그러면 아이의 감정 표현되지 못하죠. 조절되지도 못하지. 아이의 감정은 없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완성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아이는 이런 정서적 방임이 생겼을 때 어떤 규칙이 생길까? 머릿속에. 나는 쓸모 있을 때만 의미 있다. 나는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물론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할 때만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사치다. 불편해도 참는 게 정상이다. 참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나쁜 거다. 나를 돌볼 사람은 없다. 내가 돌봐줘야 되는 존재다. 나는 그래야만 가치 있다. 이게 말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체득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의 머릿속에 이제 새겨지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관계에서는 과잉 돌봄이 생기겠죠. 여기서 나는 나를 돌볼 사람 없고 나는 돌봐야 되는 역할이니까 나는 쓸모 있을 때만 의미 있으니까 나는 의미 있기 위해서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을 과잉 돌봐. 도움을 줘야 돼. 쓸모 있어지기 위해서. 받으면 불안해. 내가 혹시 쓸모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자기 관리해서 쉬는 법 몰라. 아이와의 소통은 질이 중요하긴 하죠. 거기에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여길 수만 있으면 그게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건 맞아요. 자기 관리해서 쉬는 법을 쉬면 불안하니까. 몸이 망가질 때까지 버티고 번아웃을 읽지 못해. 감정 처리 못하죠. 자기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훈련해 왔으니까. 감정을 느껴도 내 감정이 지금 뭐지? 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 감정이 쌓이다가 터져버리지. 이게 이제 성인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려움인데 왜 얘네들은 괜찮아 보일까?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신뢰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안 보여. 근데 그 안정은 외부 기능에만 안정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는 쉬면 불안한 걸로 내부에는 회복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나 자기 양육과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지대가 돼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화와 정서적 방임이 합쳐졌을 때 자기 억제와 과잉 책임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 돌봄 결핍으로 가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죠? 핵심 장애물은 도움받으면 불안하거든? 죄책감이 생기거든? 무가치감. 내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도움을 받을 의지를 못해. 받는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물론 살다 보면 받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받아야 되는 경험에서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행동 변화 이전에 받아도 되는 존재. 나도 받아도 된다. 나도 의존할 수도 있다. 라는 그 재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우리 시대 7, 80년대 생들에게는 좀 더 와닿는 강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확장되던 시대에 부모는 바빴고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과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른 시대 변화 흐름이 있었고 이 칼럼이 제안하는 첫 회복은 과연 지금 이 책임이 과거에 내가 맡았던 역할의 연장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과거에 그냥 내가 맡았던 부모의 역할을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있나? 지금 내가 버텨야만 관계가 유지되나? 내가 버티는 게 맞나? 이 질문이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켜야 돼. 과거는 내가 전쟁터에서 살았어도 지금은 나는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 이 책임만 배웠어. 돌보는 걸 배우지 못한 아이. 성인이 돼서도 자기를 돌볼 줄 못하는 아이. 돌봄 없는 책임 속에서 살아남은 방식이 이게 이제 부모와 방임이 만날 때 결과물인데 착함은 미덕이 아닌 거예요. 미덕이 애초에 도 아니었고 생존 규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나는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잘 살아남았고 우리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그 시절에 내가 그랬구나. 내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았구나. 우리 부모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겠구나.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지금은 근데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의 나를도 인정하고 지금의 내가 해야 될 방침을 가지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키는 작업. 나를 돌보는 방식. 내가 의지해야 될 때는 의지하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다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길 바라고요.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 지식들은 앞으로도 종종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재인출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 돌싱글스나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는 부모들을 볼 때 부모화된 아이 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종종 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성인이 됐을 때의 문제들, 이번에 이혼수능 캠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성인이 돼서 저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으로도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모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 이 강의 연작의 다음 과정은 동양권의 연구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일본, 중국, 그리고 태국 뭐 이런 쪽의 연구들을 좀 보여줄 거고요. 특히 일본 쪽에 좀 이런 관련해서 체계화된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나마 다음 시간에는 동양에서는 어떻게 그걸 뭐 성격 특성으로 분류를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 내용을 또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책은 자기 양육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상처를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맞는 선택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